자, 안녕하십니까. 주식 잘 모르는 주알못 가치 투자 김본입니다. 자, 최근에 이제 코로나19로 전 세계 증시가 폭락 중이죠. 근데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 좀 이제 파생 상품, 선물, 해외 선물 어떻게 하는 거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일단 기초교육을 좀 오늘 준비해 봤는데, 기초교육을 한번 해 보면서 제가 추가적으로 뒤에 강의들 또 계속 얘기 드릴 거니까요.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그리고 요즘에 이제 제가 팍스윙제 TV 트레이더 캐스팅이라는 방송인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제가 멘토로 활동하고 있는데, 파생 상품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방송도 역시 하는 거니까 회원분들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영상을 보시다가 궁금하신 게 있거나 이제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게 있다면 오픈 채팅방,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팍스윙제 TV 김본 또는 밥TV 김본으로 검색을 하시면은 오픈 채팅방에 오실 수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안 주무시고 있는 회원분들 계시니까 지금 함께 하고 있는데 피곤하시죠? 요즘에 저도 예전에 2008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2008년에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때 저도 거의 밤잠 안 자면서 계속 미 증시 보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때는 보는 재미는 있었어요. 왜냐면 그때는 이제 시시각각으로 은행들이 1시간 뒤에 하나 망하고 20-30분 뒤에 또 망하고, 그런 이제 속보들이 계속 와서 보는 재미는 있었는데, 요즘 이제 보는 재미가 없네요. 코로나19 확진자 숫자 나오는 시간이랑 이런 것만 잘 체크하면 되는데, 일단 제가 일단 저 소개 간단하게만 하자면 다 지겹게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저는 김정철 본부장입니다. 양력은 이렇고요. 이것저것 다 했어요. 아무거나 다 한 것 같아요. 진짜 닥치는 대로 다 한 것 같고, 이거는 요즘에 하도 사자들이 많으니까 그냥 경력증명서랑 이렇게 떼서 보여드린 거고요. 주소는 가렸어요. 저 집 찾아올 수도 있으니까. 알겠어요. 예. 똑같은 말 계속 해가지고. 영상 보시는 분 좀 신기해 할 거예요. 혼자 떠들고 혼자 말한다 그러는데, 이거 지금 회원분들하고 지금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각종 투자대회도 나가고 했었는데, 성적 좋게 거둔 경우도 있고요. 나쁘게 거둔 경우도 있고, 그거 하나 지금 꺼내놔서 보여드린 거고요. 자, 제가 이제 항상 제 투자 철학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2008년과 같은 시장에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라고 이걸 제가 만든 게 언제 만들었냐면 2018년도에 이거 만들었네요. 딱 여기까지만 나왔으니까. 자, 이때가 이제 우리가 어디에 투자하고 있었느냐가 제일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계속 있었는데, 지금 대폭락했죠, 코로나19로. 근데 이번이 더 대응하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때는 좀 뒤에 상황이 되게 암울해가지고 미리 대비하는 경우, 그리고 전조 현상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2008년 같은 경우는 2월달, 제 기억으로 2월달이었던 것 같은데, 투자은행 중에 베어스턴스라고 미국의 5위 투자은행에 파산을 먼저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작년도 2007년에는 페니맥, 프레드맥 이런 은행들이 망했었고, 모기지 은행들이 망했었고, 그런 사실상 좀 전조 현상들이 있었는데, 이거는 감염병인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일단은 쉽진 않았을 거예요. 대응하신 다 쉽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제가 경고를 드렸어요, 사실. 그쵸? 기억하시죠? 이 영상이 어느 때 영상이냐면 2019년 말 12월 30일인가 그랬을까, 아마. 이게 12월 30일 날 마지막 거래일이니까. 그럼 2020년도에는 사자성어가 뭐겠냐 이렇게 물어보시길래 저는 안거의사 한번 찾아보시면 있어요. 안거의사, 편안할 때 위험한 거를 대비해야 된다라는 사자성어인데, 참 제가 이 사자성어를 분명히 얘기 드렸어요. 이때는 다들 환희에 찼었을 거예요. 근데 심지어 이때 중국 우한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었죠, 심지어. 그리고 이때가 2월 중하순이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2월 중하순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과감하게 나스닥 매도 얘기 드렸거든요. 이때가 이제 우리나라 신천지로 이제 코로나가 막 퍼지고 있을 때, 우리나라 증시를 완전히 뷰를 바꾸고, 그 다음에 해외도 글로벌도 뷰를 바꿀 때, 그때 이제 제가 TV방송에서 나스닥 매도를 과감하게 외쳤는데,
이거 손절이 30틱이어가지고 손절 당했어요, 당하기는. 근데 추가적으로 계속 나스닥 매도를 계속 진행했었고요. 나스닥 선물 매도. 예. 그리고 이제 뭐 이거는 그 뒤로 저희가 이제 그 전부터 잡고 있었는데 신한 S&P 500 빅스 선물 ETN 코드 번호가 500045 이거를 저희가 1475원에 제가 매수를 했었고, 이때 추가 매수 단가였을 거예요. 아마 추가 매수 단가였고, 지금 현재 이제 문자도 보내드렸고 이런 부분들 이렇게 해서 수익률 281% 전체 1등 뭐 이렇게 1위 하긴 했는데, 사실 이거 많이 저희 회원님도 다 보고 계시지만 지금 대부분은 중간에 다 수익 실현하셨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룰상 이제 한번 추천주로 등록을 하면 제가 빼야지 빠지는 건데, 지금 빼진 않았다가 결국은 우리 회원님들 많이 없기 때문에 제가 굳이 뭐 이거 계속 끌고 가기 싫어가지고 저희도 매도했습니다. 매도했고, 뭐 최고 제가 봤을 때는 뭐 우리 회원님들 중에는 뭐 160%, 170%, 200%까지 가신 분 있고, 마지막에 282% 같이 끝나는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끝나니까 저도 굳이 뭐 신한 S&P 500 빅스 선물 ETN 같은 경우는 이제 빅스 지수를 추정하고요. S&P 500 빅스 지수를 추정하고, 빅스는 변동성 지수이기 때문에 하락할 때 변동성이 커지죠. 그래서 급등을 했죠. 이게 급등을 하면서 수익을 냈던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거는, 하락에 좀 저희는 대비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저희도 주식 지금 현재 많이 손실 중이고 다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좀 그나마 우리 좀 덜하지 않아요? 그렇죠? 예, 덜하죠. 수익 한번 크게 냈고 했으니까 우리도. 근데 사실 쉽진 않았고, 이건 이제 제가 3월 9일날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미국하고 유럽하고 이탈리아 전부 다 이거 우리나라 한국 15일 전 상황이 왔다. 지금 2주 뒤면 난리가 날 거다. 오늘이 지금 3월 24일 2주 됐거든요. 난리 났죠 지금. 야, 진짜 딱 거의 2주죠. 예, 거의 2주 된 것 같아요. 거의. 예. 진짜 지금 난리 났습니다. 근데 이번 주 중후반까지는 일단 확진자 증가하는 것까지도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좀 안 좋은 시나리오긴 한데, 일단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서 어떤 게 문제냐는 TV방송에서 하도 많이 했으니까 뭐 다들 뭐 여기저기 찾아보면 다 나올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열화 같은 송원으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전체 오픈 채팅방에 원래 이렇게 대답이 활발하거나 그러지 않은데, 파생 기초교육 해달라고 얘기하니까 와, 이거 열화 같은 송원을 보내주셔가지고 해야 되겠어요. 예. 그래서 지금 합니다. 예. 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럼 이제 파생 상품이란 무엇이냐부터 차근차근 들어가 볼게요. 제가 계획으로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파생 상품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선물, 그 다음 옵션도 그릭스를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제가 그릭스는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못 따라올 수도 있을 것 같고, 가격 이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좀. 옵션 가격 이론 지금 이제 누가 채팅 올려주셨는데, 옵션 가격 이론은 사실 못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저도 처음에 대학생 때는 좀 심취했는데, 초보들이나 하는 겁니다. 예, 초보들이나 하는 거고, 가격 이론 저도 옛날에 뭐 양압이 어쩌고 막 양압이 얼마에 막 되게 신기했었는데, 그릭스를 아는 순간 완전히 이건 하수의 그 영역이 돼요. 예, 그릭스라고 옵션의 델타, 감마, 세타, 베가로를 수치적으로 해가지고 감마 엣지, 베가 엣지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뭐 우리나라에서도 그 투자자문사 대표님 중에 양태선 대표님이라고 계시는데, 이분이 인덱스 투자자문 대표님이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옵션 그릭스 제일 잘하지 않나? 아마 거의 다 동의할 거예요. 예, 기관에 있는 분들은 거의 다 동의할 거예요, 아마. 그리고 뭐 이분 같은 경우 거의 한 15년 넘게 수익률 17%, 16% 계속 찍었으니까, 예. 저기 와튼스쿨 나오신 분이에요. 가방끈이 엄청 기세요. 예. 물론 저랑도 뭐 친분이 있어서, 예. 근데 되게 겸손하세요. 겸손하시고 좋으신 분이고, 예. 그분 제가 나중에 이제 그분 하셨던 옵션 그릭스 관련한 내용들도 좀 제가 얘기도 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도 전체적으로 100%다 그릭스는 이해하지 못하고요. 일단은 한번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볼게요. 네. 자, 파생 상품이 무엇인가부터 먼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일단 파생 상품. 뭐 아주 기초적인 내용인데, 근데 이거 기초를 전 기초를 되게 탄탄히 갖고 가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기초를 좀 기초라 그래서 너무
지루하다, 재미없다라고 하지 마시고, 자, 최대한 재밌게 해볼 테니까, 재밌게 한번 들어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파생상품, 딜리버티브스라고 해요. 발음 안 좋죠? 파생상품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에서 파생됐다 해서 파생상품인데, 기초자산, 언더라잉 에셋이라는 이 기초자산의 가격에 의해서 그 가치가 결정되는 계약의 거래예요. 계약의 거래. 계약 단위로 거래하는 거고, 주가, 금리, 환율, 상품 가격, 그 다음에 신용 리스크까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이 신용 리스크가 파생상품이 문제가 돼서 CDO랑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면서 결국은 크게 폭락을 했었죠. 2008년 금융위기는 지금보다 더 폭락했다고 보시면 돼요. 최대 2200포인트까지 갔다가 한 방에 밀었거든요. 지금은 한 방에 밀었는데 2008년 금융위기 때는 약 10개월 동안 쭉 밀었고, 클라이맥스가 10월이었는데 890포인트까지 밀렸어요. 반토막 이상 났죠. 근데 지금 아직 반토막 안 났잖아요. 모르겠어요. 이 영상이 나가서 한 며칠 뒤에 반토막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반토막 안 날 거라고 봅니다. 근데 반토막이 그때는 반토막 넘게 났어요. 그래서 되게 신용 리스크 이 CDO가 문제가 많이 됐고, CDS랑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많이 됐어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또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CDS가 수압의 한 종류예요. 수압의 한 종류고, 이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을 제공한다라고 돼 있는데 2008년에는 관리가 안 됐죠. 그렇죠? 오히려 파생상품 때문에 더 안 좋아졌죠. 그러니까 파생상품이 오히려 기초자산이 이만하면 파생상품이 이만하게 더 컸었던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이제 그렇진 않고요. 지금은 이제 그때 이제 금융규제 많이 해가지고 전참 트럼프 대통령이 주가지수 한참 폭등을 했을 때 이거 다 내가 한 거다. 내가 다 이렇게 만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좀 웃겼어요. 왜냐면 공화당 정부가 2008년에 다 말아먹고 오바마 행정부가 약 8년 동안 정말 고생해서 기초를 닦아놨고, 금융규제도 많이 다시 보완시켰고, 그래서 지금 결국 좋은 건데, 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유는 여러 가지지만 이제 이유가 이렇게 약간 그 이유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파생상품의 종류에는 선도, 선물, 옵션, 수합 이렇게 있고요. 선물 옵션도 있고 수합션이라고 이제 합성도 있어요. 근데 수합은 뭐 외환거래 하시는 분들은 수합을 좀 아실 거예요. 외환거래를 우리나라 특히 원달러 거래하시는 분들 뭐 거의 없는데, 원달러 거래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원달러 거래하시면 수합 포인트 많이 보시잖아요. 최근에 수합 포인트 나 깜짝 놀랐어요. 한 번에 6.5포인트 벌어지는데 와 깜짝 놀랐습니다. 일단 아는 분 없으시죠? 원달러 거래 안 하시니까. 자, 원달러 재밌어요, 근데. 뭐, 이렇게 이제 수합 같은 경우도 나중에 하시면 재밌는데, 뭐, 그것도 한번 나중에 꼭 얘기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3분 지났어요. 와, 빨리 해야 되겠다. 자, 파생상품 기초항입니다. 파생상품이란 건 무엇이냐? 코스피가 있고, 우리가 코스피 200이 있고, 코스피 200 선물이 있죠. 그쵸? 여러 가지가 많죠. 와, 뭐 이렇게 복잡해? 자,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릴게요. 코스피는 종합주가지수를 시가총액 방식으로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모든 회사들의 주식을 지수화시켜 놓은 게 바로 코스피입니다. 코스피는 종목이 1000몇백 개가 넘죠. 뭐 이렇게 표시하고요. 이건 다 아시는 거니까 패스. 자, 코스피 200을 볼게요. 코스피 200. 코스피를 업종별로 해요. 업종별로. 이거 그러고 보니까 이거 지금 이거 시험 보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 이렇게 예전에 제가 자격증 강의를 한번 한 적 있어요. 한 적 있어가지고 업종별로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뭐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게 이제 문제로 나왔다고요. 이런 게 이제 그러니까 코스피 200 시가총액 상위 200개를 하는 게 아니라 시가총액 상위 업종들을 이렇게 예를 들면 전기전자, 화학, 금융, 전기전자, 운수장비, 화학, 금융, 뭐 여러 가지 섹터들이 있죠. 그래서 각 업종별로 상위 200 그 비중에 맞춰가지고 코스피 비중에 맞춰가지고 코스피 200을 짜는데 업종별로 그 비중을 맞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기전자 업종이 삼성전자가 너무 커가지고 몇 종목이 없어요. 비중은 제일 큰데.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 기업들이 200개. 그 기업들 200개를 따로 모아서 지수화한 겁니다. 근데 뭐 이게 시험 보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제가 자격증 강의할 때는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거는 시가총액 상위 1위부터 200위 기업이다.
이거 틀린 얘기다. 예. 업종별로라는 거. 예. 아, 나 왜 이게 습관돼가지고. 일단. 예. 자, 그리고 코스피 200 선물을 볼게요. 코스피 200은 기초자산으로, 코스피 200을 기초자산으로 만든 파생상품으로 코스피 200의 미래 가격 방향에 따라서 예측을 하는 그런 거래입니다. 즉 이제 이 부분도 이제 좀 뒤에 가면 자세히 설명하는데, 자 일단 지수 표시 방식이 다르죠. 일단 뭐 자릿수는 똑같아요. 근데 이거는 0.05포인트 단위로 변동이 돼요. 예, 호가창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뭐 호가창은 나중에 보면 될 거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그 다음 볼게요. 빨리빨리 넘어가니까 좋네요. 자 파생상품 강의에서 가장 안 빠지고 등장하는 게 이제 선도형 파생상품을 먼저 얘기를 드립니다. 자, 파생상품 중에 손익 구조가 선형이에요. 선형. 예, 선형. 그 이름 선형이 아니라, 예. 선형이고, 물론 선물도 선형이에요. 옵션은 꺾은 선형이고요. 자, 원래 옵션은 이제 거의 물결인데, 만기 때 이제 꺾여요. 만기일날 딱 만기 됐을 때 꺾이는 거니까. 자, 장외 파생상품으로 파생상품의 시초가가 되었던, 시초가 되었다. 시초가래, 또, 이제 졸리나봐요, 저 지금. 예. 파생상품의 시초가 되었던 거래 형태로요. 선물형, 장내 파생상품은 모태가 된 상품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거래 상대방 리스크가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잘못되어 있네요. 제가 정리를 안 해놔가지고 잘. 자, 무슨 말이냐. 선도형 파생 상품은요, 역사가 오래됐어요. 주식보다도 더 오래됐습니다. 더 오래된 상품이고, 주식에서 파생됐으면 더 늦게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선도형 파생 상품이 역사가 훨씬 길어요. 좀 이따 이제 예시를 들어보면 아실 텐데, 이게 장외 파생 상품이고 장내 파생 상품인데, 장외 파생 상품의 대부분이 선도형 파생 상품이고요. 선물형 파생 상품은 거의 대부분 장내 파생 상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장내와 장외를 나누는 거는 거래소가 있느냐 없느냐,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장외도 거래소는 있는데 규격화된 거래소가 있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이. 자, 현재 실물 인수를 하는 장외 파생 상품의 경우 선도형 상품이 존재를 합니다. 자, 선물형이 대부분 많고요. 장외 파생 상품 중에. 근데 선도형이 존재하긴 해요. 실물 인수도 하는 상품들 뭐 있어요. 오일도 우리가 선물만 해서 그런데 CM에 있는 이제 WTI 선물만 해서 그러는데, 원래 이제 뭐 국제유가 거래할 때는 이제 실물 인수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에 제가 그래서 오늘 아까 얘기 드렸던 게, TV 방송에서 얘기 드렸던 게 뭐였냐면, 제가 봤을 때 지금 최근에 유가가 바닥인 시그널이 한두 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서 몇 가지 얘기를 드렸잖아요. 예, 그때 이제 제가 얘기 드렸던 게 실물 인수도 되는 현물 시장에서 유가 차익거래. 예, 차익거래. 근원물과 원월물을 이용한 차익거래. 지금 스프레드가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제가 이제 얘기를 드렸는데, 자세한 거는 뭐, 들어봐야 우리 기초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이 영상의 취지를 위해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도형 파생 상품을 보시면은, 선도 거래는 어떤 거냐, 이게 왜 예전부터 있었던 거래냐에 대해서 좀 자세히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본래는, 자, 이렇게 좀 제 얼굴이 잘려도 이해해 주세요. 자, 본래는, 잘리니까 더 웃기겠다. 이렇게 올릴게요. 예, 이 정도 괜찮겠죠? 예, 자, 본래는 이제 그 농부가 있고, 예를 들어서, 이게 예전에도 이제 이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자, 농부가 있고, 이렇게 쌀집이 있습니다. 쌀집. 중간 도매상이겠죠? 예. 농부가 한 가마에 10,000원에 1년 동안 쌀집에 납품하기로 서로 계약을 해요. 나 1년 동안 너네한테 팔려고 하는데 너네가 살래? 그러면 이제 쌀집에서 우리가 사줄게. 1년 동안 같은 가격으로 하자. 그러면 이제 가격을 고정시키게 되죠. 가격을 고정시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흉년이 들어가지고 한 가마에 11,000원으로 원래 시장가가 올라 있어요. 그러면 싸게 사죠. 여긴 쌀집은 한 가마에 10,000원이니까. 그럼 쌀집은 이익을 보게 되고, 농부는 그냥 시장에서 내다 팔면 11,000원인데 쌀집에 계속 팔다 보니까, 계약해서 팔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농부는 손실이 되겠죠. 예. 근데 반대로 풍년이 들면은 한 가마에 만약에 9,000원이다 이렇게 되면,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농부는 사실 9,000원에 시장에서 팔아야 되는데, 쌀집에 1년 동안 내가 10,000원에 팔기로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이익을 보는 거고요. 쌀집은 그냥 밖에 나가서 9,000원에 사올 수 있는 거 괜히 10,000원에 사는 거죠.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요런 거래는
분명히 예전에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식보다 선물이, 그러니까 파생상품이, 특히 선도형 거래가 좀 역사가 더 오래됐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선물은 또 뭐냐? 선도형 거래의 가장 단점이 있습니다. 가장 단점이 뭐냐? 예를 들어서 아까 여기로 한번 돌아가 보자고요. 쌀집하고 농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풍년이 들어가지고 9,000원에 이걸 팔아야 돼요. 만원에 팔기로 계약이 돼 있는데, 쌀집이 손해를 보겠죠. 그럼 쌀집에서 계약을 이행하면 좋은데, 갑자기, 야, 배째, 나 몰라. 나 돈 안 줄 거야. 이러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 문제가 생기니, 아예 규격화된 거래소에서 얼마를 예치해 놓고, 서로 리스크를 예치해 놓고, 거래 상대방 카운터파티 리스크라고 하는데, 이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 얼마 금액을 예치해 놓고 서로 계약을 이행하게끔 하자 해서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선물 시장입니다. 선물 시장이니까 뭐 간단하죠. 아주 가장 큰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만은. 자, 현재 시점에서 미래 기초 자산 가격을 매수하거나 매도하겠다는 계약을 체결하고, 미래의 일정 시점에 기초자산, 언더라잉 에셋의 변화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는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을 매수하거나 매도하겠다라고 서로가 계약해서, 나는 매수할래, 여기서 누가 내 거랑 내 거 반대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 일로 와 해가지고 잡아가지고, 그래 우리 계약했으니까 돈 미리 좀 넣어놓자, 내가 널 못 믿거든,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각 기초자산의 미래의 일정 시점, 이게 이제 만기예요. 만기. 선물은 만기가 있습니다. 만기가 있는데, 옵션 같은 경우는 매월 1개월에 한 번씩 있고요. 그 다음에 선물은 3, 6, 9, 12월에 만기가 있어요. 만기가 있는데, 그럼 이제 3, 6, 9, 12월은 옵션하고 선물하고 동시에 만기가 되죠. 그래서 동시만기일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일정 시점에 이제 만기가 되면은 그 계약은 무조건 종료가 되고, 모든 계약이 다 종료가 되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그렇게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만기는 매월 두 번째 주 목요일? 아니죠. 두 번째 목요일입니다. 두 번째 목요일.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매월 두 번째 목요일. 두 번째 주 목요일이 아니고요. 목요일이 꼭 두 번째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만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래소에, 여기까지 할게요. 자, 가격이 결정되는 상품으로 매수, 롱이라고 해요. 매도, 숏이라고 하고, 포지션을 취해서 양방향 수익 손실이 가능한 형태로 거래가 됩니다. 즉, 가격이 떨어져도 돈을 벌 수 있다. 공매도를 금지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많은데, 사실 공매도 금지하는 거 맞습니다. 금지하는 거 저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공매도 하라 그래도 잘 안 하는데, 사실은. 근데 이제 뭐 너무 과도하게 지금 증시가 밀리고 있기 때문에 공매도 거래를 금지하자, 뭐 이런 것도 좀 뭐 약간 공감하는 바이긴 한데, 전 100% 공감은 못 하겠어요. 왜냐면 뭐 원래 롱숏 전략이라고 해서 헤지펀드들이 롱숏 전략을 할 때 꼭 무조건 반대되는 자산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국내 주식 중에서 숏 치고 다른 업종에서 롱 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이 아주 비중은 크진 않습니다. 크진 않은데, 일단 공매도를 금지시키려면 진짜 하던지. 왜 이렇게 정부가 느립니까? 요즘 정부 일하는 게 너무 느려요. 답답해 미치겠어요. 일단 거래소에 집중 예치해서 거래하는 방식으로서 거래 상대방 리스크, 카운터파티 리스크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다는 거는 요즘 드러나고 있죠. 그쵸? 돈을 예치해 놨는데 하한가 맞아서 디폴트가 나죠, 요즘에. 요즘 보셨을 거예요. 저 요즘 같은 시장, 제가 예전에 이걸 강의를 할 때, 거래 상대방 리스크가 절대 없을 것 같은데요? 가끔 가도 있습니다. 가끔 가도 한 10년에 한 번씩 있습니다. 근데 안 믿었어요. 근데 이번에 난리 났죠. 그러니까 내가 H해둔 돈보다 갭으로 급락해 버리니까 H한 돈 다 까먹고 오히려 디폴트, 그러니까 오히려 물어내야 될 돈이 있는 거야, 더. 그게 뭐 조금이면 괜찮죠. 몇 억짜리도 몇 번 봤어요, 저 지금. 난리 납니다, 요즘에. 파이사프. 눈 감고 떴는데, 디폴트 난 거죠. 난리 났어요, 지금. 이런 리스크가 거의 없다.
증명되고 있죠. 있긴 있는데 거의 없다. 예, 이렇게 얘기 드리고, 디폴트가 나는 사건 중에 되게 유명한 사건들이 엄청 많습니다. 디폴트 나는 사건들 중에 예전에 이제 영국의 베어링 은행 같은 경우가 정말 대표적인 디폴트죠. 예. 그 닉 닉슨이라는 정말 뭐 이렇게 유명한 트레이더였는데, 베어링 은행 순이익에 뭐 엄청난 부분을 했어요. 혼자 50% 넘게 했으니까. 예, 근데 하루 만에 베어링 은행이 파산하죠. 고베 대지진 나가지고, 예, 옵션 양매도 치다가, 예, 옵션 양매도에 선물 매수까지 했어요. 예, 고베 대지진 나서 주가가 대폭 나가니까, 예, 하루 만에 베어링 은행이 어마어마한 손실을 보고 디폴트 나버리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ING 생명이, 네덜란드 ING가 이제 인수를 합니다. 단돈 1파운드에. 예. 이게 뭐 대표적인 케이스고, 우리나라도 케이스 되게 많아요. 뭐 예를 들면 도이치쇼크 때만 해도 디폴트 난 경우가 있어요. 예. 근데 그거는 약간 조금 비교하기는 약간 그렇다. 예. 왜냐하면 사실 사후증거금을 쓰거든요. 예. 원래 기관들이 사후증거금을 많이 쓰는데, 사후증거금을 쓰기 때문에 증거금 매치를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터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튼간에 거래 상대방 리스크가 가끔 이렇게 발생합니다. 예. 자, 그럼 선물과 선도거래의 차이점, 선물과 선도거래의 차이점을 한번 봐볼게요. 자, 거래 장소는, 선물은 거래소에서 하고, 선도는 만나면 좋은 친구, 예, 만나면 거래하는 거죠. 예, 만나서 서로 얘기 통하면 거래하는 거죠. 예, 거래 방법은, 선물은 규격화돼 있어요. 호가 단위와 전자거래를 기반으로 합니다. 선도거래는 사문서 계약 많이 하죠. 예. 계약자, 예. 대부분 뭐 이렇게 합니다. 선도거래는. 자, 그리고 거래 금액 같은 경우도 선물은 규격화돼 있다 그랬죠. 그래서 표준 단위로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코스피 200 지수로 딱 정해져 있죠. 코스피 200 지수는 한 1포인트에 얼마라는 게 정해져 있어요. 1포인트는 50만 원입니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되는지 제가 계산을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선도거래는 자기 마음이죠, 뭐. 서로 마음 통하면 하는 거지. 그쵸? 예, 그 다음 가격 형성. 가격 형성 선물 같은 경우는 주로 시장 가격이 바로바로 호가창이 나오니까 바로 나오겠죠. 예, 뭐 주식 매수매도 호가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거래 당사자 간에 서로 이제 협의를 하게 되고요. 선도거래 같은 경우는. 자, 신용위험은 거래소가 이행 보증을 합니다만은, 예, 난리 난 경우가 있어요, 가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보증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선도거래는 계약 불이행 가능성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예, 갑자기 배짜라 하면 좋은데 잠적하면 끝나죠. 예, 전화기 다 끄고, 예, 뭐 아무것도 못 받는 거죠, 뭐. 자, 선물 같은 경우는 증거금과 일일 정산. 그러니까 증거금을 예치해 놓고 하루하루에 정산이 됩니다. 자, 주식은 T+2일 거래죠. 예. 오늘 내가 팔았으면 당일 출금됩니까? 이틀 뒤에 출금되죠. 예. 근데 선물은 당일일 벌잖아요. 당일 출금돼요. 예. 그래서 선물 같은 경우는 이론상으로는 하루에 수익이 무한대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예. 예, 청산하고 다시 들어가서 또 먹고 또 먹고 또 수익 나고 또 수익 나고 또 수익 나고 또 수익 나고, 내가 1000번 했는데 1000번 다 수익이 나요. 그러면 뭐, 예, 일하면 안 되죠. 예, 예, 아, 그런 경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끔 꿈으로 꾸거든요. 예. 아, 꿈에서 깨기가 싫어요, 그럴 땐. 예. 자, 그리고 증거금에 대한 기준이 없고 정산 시점이 서로 상이하다. 뭐 계약 기간이라는 게 있으니까. 자, 선물 같은 경우는 실물 인수도 비율이 매우 낮아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예, 실물 인수도, 예를 들어서 내가 오일을 거래했는데 우리 집으로 드럼통 한 통이 배달이 된다. 예, 그럴 일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예, 돈으로만 정산하는 거예요. 돈으로만. 예, 그리고 선도거래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실물 인수도를 하는데, NDF 거래는, 여객 거래는 실물 인수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또 뒤에 가서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선물 같은 경우는 특정 월, 특정 일, 딱 제가 얘기드렸죠. 만기일이 있다고. 369 선물은 369 12월, 옵션은 매월. 예, 두 번째 주 목요일 아니고 두 번째 목요일. 예, 두 번째 목요일. 아, 나도 헷갈려 그래. 일단 선도는 거래 당사자 간에 서로 협의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고요. 뭐 대표적으로 이거 다시 만들기 싫어서 옛날 거 그냥 그대로 가져왔어요. 2017년 써였으니까 미리 얘기 드렸어요. 나중에 채팅창에 이상 올리지 마시고.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선물에 이제 종합 이런 화면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가가 이렇게 쫙 나오죠. 이게 이제 만기가 2017년 1월, 이거 제가 2017년 1월에 교육자료 만들 때 이렇게 썼던 건데요. 예, 만기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게 뭡니까? 예, 코스피 200이라고 써있죠. 코스피 200. 코스피 200에 263.12 딱 봐도 현물지수죠. 현물지수입니다. 이게 현물지수 가격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선물지수 가격이에요. 0.05포인트씩. 한 단계 올라가면 0.05. 한 단계 올라가면 0.05, 0.05, 0.05. 한 틱. 이걸 한 틱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올라가는 걸. 한 틱당 0.05입니다. 틱당 0.05고 1포인트에 50만원이니까 한 틱당 얼마? 산수입니다. 이건 산수. 예, 어려워요? 두 번 움직여야 얼마예요? 두 번 움직여야 0.10. 그쵸? 0.10. 그쵸? 25,000원이죠. 예, 잘 아시네요. 네, 일단은, 자, 산수예요. 그러니까. 산수만 잘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올라가고요. 또 떨어질 때도 그렇게 떨어지고요. 예,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베이시스라는 게 선물과 현물과 선물의 가격의 차이예요. 가격의 차이인데, 지금 빨간색으로 우린 빨간색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죠? 빨간색이면 뭔가 오른 것 같고, 뭔가, 예, 괜찮은 것 같고, 예. 빨간색은 이제 콘텐고라고 해서, 선물이 좀 더 가격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이 가격이 높은 게 꼭 좋은 거냐, 뭐, 그럴 수 왜 그러냐면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이제, 항상 모든 자산의 가격은, 우상향한다라고 봐요. 왜냐면 물가도 우상향, 경제 성장률도 우상향 하다 보니 미래가 좀 더 좋다는 게 이제 깔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그러니까 선물 가격이 더 높으면 그걸 콘텐고라고 하고요. 현물 가격이 높으면 백워데이션이라고 해요. 예, 현물 가격이 높고 선물 가격이 낮다는 건 미래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백워데이션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제가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 TV 방송에서 제가 얘기 드렸던 부분이 바로 어떤 부분이었냐, 이 차익 거래할 때 슈퍼 콘텐고라고 했잖아요. 제가 지금 오일 같은 경우는 WTI 같은 경우는 현재 슈퍼 콘텐고 상황이니까 충분히 차익 거래가 가능하다. 차익 거래가 뭐냐고요? 그냥 무조건 수익 나는 거래. 무조건, 진짜 나요? 예, 진짜 납니다. 예, 나는데, 물론 약간의 전제들이 좀 있는데, 좀 갭이 좀 많아야 돼요. 이 갭을 먹는 거기 때문에, 갭이 좀 많아야 되는데, 지금 마침 그 갭이 좀 많아요. 예, 지금 왜냐면 유가가 급나가잖아요. 유가가 급나가면은, 근월물, 그러니까, 만기가 있잖아요, 만기. 여기 만기가 있는데, 이 만기 근월물이, 근월물 가격이 되게 싸요. 이유는, 당장 그거를, 이제 WTI 기준으로 얘기 드리자면, 당장 그거를 안 살라 그래요. 예. 더 시간 지나면 더 떨어질 것 같거든. 예. 그래서 매수 여력이 없어요, 이게 근원물이. 그래서 근원물 가격이 완전히 떨어지거든요. 완전히 떨어지고 차원물 가격이 좀 더 높아요, 보통. 예. 이런 상황이 되면 완전히 급락하게 되면, 예. WTI 같은 경우 특히 그렇고요. 몇 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월물하고 예를 들어 지금 5월물일 거예요. 지금 WTI는 5월물인데. 지금 12월물 만약에 거래하잖아요.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예. 그럼 어떻게 거래하면 돼요? 근월물 사고 원월물 미래에 있는 거 12월물 매도하면 나중에 무조건 만나거든요. 무조건 수익이 나요. 진짜 무조건 수익이 나요. 예. 무조건 수익 나는 거래가 있어요. 그걸 차익 거래라고 합니다. 예, 제가 나중에 국내 선물도 차익 거래하는 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 알려드릴 텐데 보면 신기해서 따라하시는데 예, 비용이 든다는 거. 아주 뭐 이만큼 비용이 들어요. 근데 그 비용이 계산이 잘 돼야 되겠죠. 예. 그런 거 계산 못해서 문제 생긴 경우 많이 봤습니다. 제가 한맥투자증권이 예전에 한맥투자증권 아시죠? 한맥투자증권 파산하는데, 그러니까 투자증권인데 한맥이 증권사인데 풀업에서 그 차익거래 하다가 차익거래 식을 잘못 써가지고 차익거래 하려면 이제 산식이 있거든요. 산식이 있는데 식을 잘못 써가지고 한순간에 주물 실수로 망했어요. 예. 물론 저희가 그때 우리 회사가 반대로 잡아가지고 수익이 엄청나게 냈죠. 예. 진짜요. 한 10분 내에 저희가 10분 동안 한 얼마였지? 10분 동안 5분 만에 한 8억인가 수익 났던 것 같거든요. 예. 근데 이제 청산하다가 한 4억 됐어요. 4억. 그래서 4억 수익 났잖아요. 그래서 사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다 같이 스키장 가자. 그런데 그때 겨울이었어요. 겨울. 예. 근데 우리도 기간이라서
협의해줬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면 주문 실수로 사고가 나서 거래 상대방이 수익을 나는데 이게 개인이 아니고 약간 기관 뭐 이런 데잖아요. 네, 전화 와요. 거래소에 전화 옵니다. 협의해달라. 반만 토해라. 저희요? 토했어요.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왜냐면 우리가 또 사고 날지 모르니까. 근데 좀 억울하긴 했어요. 엄청 억울했습니다. 막상 그렇게 수익이 나니까 좀 억울하더라고요. 산식 같은 경우는 제가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긴 할 텐데, 산식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어떤 산식이냐고요? 정확히 한번 보세요. 이런 산식이에요. 어려운가요? 어렵죠, 당연히. 쉬울 리가 있겠습니까? 뭐 각종 변수가 있습니다. 이거 좀 더 나중에 되면 설명해 드려요. 이거 나중에 설명해 드리니까 설명해 드릴 때 얘기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번 볼게요, 또. 자, 파생상품을 투자해야 된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냐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파생상품은 박스권 증시 또는 저금리에서 절대 수익률에 유리하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데 이게 뭔 얘기냐. 우리가 지금 주식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는데 이 주식 투자는 코스피가 올라간 것 대비 내가 수익이 얼마가 났느냐가 중요해요. 그거 안 중요해요? 그게 중요해요. 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코스피가 예를 들어서 한 해에 막 50% 올랐어요. 근데 내 수익률이 40%예요. 그러면 벤치마크 대비해서 마이너스 10%죠. 예. 돈 벌었으면 장땡이라고. 아니, 물론 그럴 수 있는데, 뭐가 있냐면, 특히 저희 같은 기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코스피 같은 경우가 이제 예를 들어서 벤치마크로 두고, 이제 열심히 했어요. 근데 코스피보다 수익률이 안 나와요. 그러면 이제 위에서 뭐라 그러냐면, 야, 그럴 바에 차라리 ETF 거래하지 뭐하러 니네가 직접 운용을 하냐,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실제로 이제 상당히 지금 저금리 시대고 성장률이 낮으면 코스피 한 해 수익률도 낮겠죠, 그렇죠? 물론 왔다 갔다 한 진폭은 있겠지만 기간을 길게 늘렸다 보면 전체적으로 우상향하긴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낮을 겁니다. 낮을 거기 때문에 절대 수익률이 오히려 유리하다. 파생상품은 절대 수익률 개념이니까요. 특히 이제 박스권이었다가 우리나라가 2012년부터 2017년 정말 지루하고 지긋지긋한 박스권이었거든요. 예, 그때는 상당히 파생상품으로 하는 게 유리했을 당시고, 그러니까 파생상품 하는 게 상당히 유리합니다. 어느 기간이든 간에. 자, 이 두 번째 걸 보세요. 자, 급락장이 나왔을 경우, 딱 지금 우리죠. 딱 지금 우리가 지금, 물론 저는 계속 교육을 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이제 와서 이제 해보겠다. 늦지 않았습니다. 시작이 반이고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지금부터 배워야 이 다음 또 장애에 대비할 수 있어요. 자, 급락장이 나올 경우 리스크를 회피하는 수단이 된다. 왜냐하면 하락할 때 수익이 나는 수단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해지가 됩니다. 자산이. 자, 그리고 국내 주식의 체계적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전략적 자산 배분이 가능하다. 뭔 이렇게 고차원적인 소리냐. 예. 이거는 이제 리스크 모델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이게 이제 있으면 리스크가 이렇게 사라져요. 근데 리스크가 완전히 0이 되진 않아요. 리스크가 0이 되진 않는데 리스크가 이제 이렇게 여기까지 오는 거를 이걸 이제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하거든요. 글씨가 잘 안 써져서 비체계적 위험, 그리고 줄어들지 않은 이 위험을 체계적 위험이라고 해요. 예. 주식은 비체계적 위험이 되게 많아요. 대표적으로 오너 리스크. 아니 갑자기 이 회사 잘 나가다가 대표가 횡령했어. 다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비체계적 위험, 그 개별 종목의 리스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체계적 위험은 못 줄이는 시장 위험인데, 전체 코로나19 같은 게 대표적인 체계적 위험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많이 주죠. 근데 체계적 위험도 일정 부분 줄일 수 있어요.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글로벌 투자하면 체계적 위험, 국내 증시 체계적 위험 줄일 수 있어요. 지금 같은 건 왜 더 못 줄이냐고요? 우주에 투자해. 지구상을 벗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쵸? 뭐 우주에 뭐 생명체가 있어서 이런 주식시장이 있다면 거기는 코로나 안 퍼졌을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줄일 수 있는데 체계적 위험 완전 0이 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체계적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전략적 자산 배분을 위한 좋은 선택으로 파생상품을 투자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파생 상품을 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 또 뭐냐면, 이거는 저는 크게 동의하는 바는 아니지만 나와 있으니까 설명을 해볼게요. 자, 보통 투자 거래 노하우를 습득하기에 상당히 용이하다 이렇게 좀 돼 있는데, 이게 LG화학 차트고 이게 옛날 거죠. 2016년. 이것도 귀찮아가지고 그대로 쓰고 있어요. 예, 이건 크루드 오일 차트인데, 주로 이제 패턴이 비슷하죠. 트레이딩 하는 이제 파생 상품은 주로 단기 트레이딩이 많으니까 데이 트레이딩, 그러니까 하루 내에 끝내는 매매 아니면 스캘핑. 저도 하루에 한 왕복 200번까지 매매 해본 적 있거든요. 예. 대학생 때. 예. 미친 듯이 했습니다, 진짜. 예. 근데 스캘핑을 하다가 뭐 이렇게 하면은 주로 보는 게 차트밖에 안 보게 돼요. 딱히 차트 말고 볼 게 없어요. 맞잖아요. 사실 그 시간이 좀 어느 정도 내가 보유기간이 있어야 시황이라는 게 반영이 되고 할 텐데, 예, 보유기간이 되게 짧으면 기술적 분석 위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차트 패턴은 주식하고도 비슷하니까 주식 투자를 좀 트레이딩을 차트로 좀 많이 해보셨던 분들은 상당히 좀 거래 노하우 습득가 좀 빠른 그런 상품이다. 파생 상품이. 자, 그리고 파생 상품의 경우 주로 데이 트레이딩이 많은데 짧은 기간 보유를 통한 트레이딩의 경우 차트 분석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국내 주식 차트 기법과 해외선물 차트 기법 유사하기 때문에요. 국내 선물도 비슷비슷하고요. 물론 약간 차이는 있어요. 약간 조금 차이는 있거든요. 해외 선물은 약간 라인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국내 선물 같은 경우는 수급 동향, 그 다음에 차익 잔고의 상황, 몇 가지 봐야 될 게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기술적 분석 차트만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 잘 안 봐요. 그쵸? 예. 그런 거 잘 안 보니까 수급 동향 보면 맨날 개인만 반대로 하지. 예. 깨지는 걸로 맨날 하잖아요. 진짜예요. 좀 이따 수급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주식 투자도 쉽게 트레이딩 노하우를 습득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파생 상품 투자하는 이유 중에 요 이유를 전 제일 좋아합니다. 예, 저는 오로지 이 이유 때문에 파생 상품을 해야 된다고 봐요. 예, 대단히 도전적인 이유인데, 바로 파생 상품 제로성 게임이라는 거예요. 제로성 게임. 즉, 주식 같은 경우는 거래 상대방이 없고 거래 상대방이 아예 없어요. 아예 없는데 모두 다 매수만 눌러요. 그러면 체결은 하나도 안 되고 호가만 올라가죠. 상한가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올라가게 되면 모두가 해피한 그런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는 상품이 반해 파생 상품은 반드시 거래 상대방 카운터 파티가 있기 때문에 남보다 똑똑하면 수익을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조건 똑똑하면 수익은 무조건 나는 상품. 이게 바로 파생 상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파생 상품 기초강의 1강을 끝냈으니까요. 2강부터 해가지고 이제 선도, 선물, 그 다음에 옵션 이렇게 해가지고 쭉 갈 건데 아마 좀 길 거예요. 길어질 거니까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 좀 재미없으시더라도 최대한 재밌게 설명하려고 하니까 많이 한번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강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